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어떤 현상을 이야기할까?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 들어 물가상승률이 1.3, 1.5, 1.9, 2%라는 목표 물가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부분 제가 그동안도 강조를 했지만 혹여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것이다. 이 부분은 잠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요.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원씩 계속 올랐죠. 물건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럼 물가 상승률은요. 1,000원에서 2,000원이면 100% 오른 거고 2,000원에서 3,000원이면 50% 오른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100%에서 50%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가와 물가 상승률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이미 비싸진 물건 가격에서 또 1.9%가 오르는 거니까 이미 비싸졌는데 거기서 1.9%가 또 오르니까 정말 물가 부담은 가중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깐 가지치기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도는 수준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률의 둔화 이것을 본다면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강달러 때문에도 금리 인하를 못했겠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그럼 수입 물가가 오르는데 강달러 환경 속에서 수입하는 물건을 보통 달러 베이스로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달러 환경 속에서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해당 수입 물건을 바꾸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최근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3.2%인데 달러 기준은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3.0%로 치솟았죠. 바로 이겁니다. 강달러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실제 수입 업체들의 수입 물가 부담은 빨강색, 원화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예를 들어서 재직 가격, 펄프 이런 이 종이 원료 가격이 상승해요. 수입 물가가. 그러면 이 원료를 가지고 이 종이컵을 만드는데 종이컵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국은 반영되겠죠. 그 반영되는데 평균적으로 460여 가지 소비 품목 중에 전반적으로 반영되어서 소비자 물가 지표에 나타나는 그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2% 언더로 떨어졌지만 강달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게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해서 2차 인플레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기가 부담스러웠다. 강달러와 2차 인플레 우려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말이죠.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저마다 자국이 생각하는 적정한 금리를 찾아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 보세요. 금리를 인상했다가 지금 0.5%까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스웨덴 2.75%까지 인하했습니다. 유로존도 적극적으로 인하했고 캐나다 보세요. 굉장히 강하게 빅컷으로 금리 인하했습니다. 저마다 자국의 물가 상황,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한 금리를 설정하고 이걸 중립금리라고 하죠.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적정한 금리가 도래돼야 규정점에 도래돼야 그 나라의 건전한 경제 발전, 적정한 물가 안정, 적정한 경기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강달러와 2차 인플레라는 우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내수 부진, 심각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적정한 금리를 찾아 피벗이라는 여정을 단행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정한 금리를 찾아 못 간다. 그것은 또 하나의 숙제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금리를 인하해도 욕먹어요.
인하해도 야, 강달러 더 유발하는 거 아니야 하고 욕먹고, 금리를 동결해도 이 내수부진 상황에 금리를 인하 안 하면 어쩔 거야 라고 욕먹어요. 이게 통화정책의 딜레마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놓였고, 저는 이런 통화정책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을 어떤 선택지도 안 좋은 선택지인데 그 선택지 중에 그나마 덜 나쁜 선택지를 고르는 여정, 그런 통화정책 의사결정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는 도저히 2025년 1월 16일 첫 번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는 더 좋은 선택지를 찾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동결했던 것이다. 금리 인하를 못했었던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그 상황 하에 2차 인플레를 야기해서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고금리가 더 한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게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겠죠. 강달러 장기화는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가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 2%가 채 안 되는 1%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국면에서 물가는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해요. 그러면 어떤 장단에 맞춰서 금리를 결정합니까? 경기 부양적 금리를 결정해야 됩니까?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결정을 해야 됩니까? 결국 이 강달러의 장기화는 한국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내몰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인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예를 들어서 저물가 저성장이면 금리를 인하하고, 고물가 고성장이면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그 국면에 적절한 의사결정,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지금 이와 같은 국면에는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내리는 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표현했었던 것이, 한국이라는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데 앞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닥치고 있어요.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죠. 그 소용돌이를 어떻게 우회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한국이라는 배는 지금 스스로 난파될까 두려운 상황이다. 지금의 경제 국면을 이렇게 개념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경기 판단을 건전하게 하시는데 좀 참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